반복적인 것 같아요. 상승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매크로나 외부 이슈들이 주가를 누르면 눌려져 있다가 혹은 조정을 받고 있다가 그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 상승분을 반영하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멀티플이 얼마냐라고 보면 7배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재평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얘기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좀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한번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9월부터 생각해 보면 좀 점진적으로 계속 오르고 또 크게 이렇게 오르는 그 와중에 한 번씩 조정을 주죠. 11월에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한 번 있었고요. AI 산업의 피크아웃 논란이 한 번 있었고, 올해 2월에 또 이란 전쟁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계속 좀 반복적인 것 같아요. 상승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매크로나 외부 이슈들이 이제 주가를 누르면 좀 많이 눌려져 있다가 혹은 조정을 받고 있다가 그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 일거의 상승분을 반영하는 좀 그런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면 저는 하반기에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보면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분명히 조정받는 구간들이 올 거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것도 아주 위에 상공에서 보면은 쪽 빠른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조금씩 굽혀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연말까지 끝까지 홀드 하시라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없으시다 혹은 내가 충분히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2번 내지 3번의 어떤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채워두시는 게 어떤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이미 사이클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좀 길게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은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이라고 했던 거는 2년 반이나 3년 반 정도의 어떤 텀을 두고 앞에 절반은 가격이 오르고 뒤에 절반은 가격이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시크리컬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 회사의 디램 매출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이 언제부터 개선이 됐나 생각해 보면 2023년 3분기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디램 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다음 분기에 2023년 4분기에 이제 전사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죠. 그때 이후로 지금 3년 동안 계속 내리 실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미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 논리는 깨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냐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수요는 거의 대부분 B2C에서 왔죠. 그러니까 PC,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렸다가 또 그런 것들이 잦아들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꺼지는 이런 경기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소비재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 주머니 속이 좀 든든해야 많이 사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나 PC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소득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어야 그런 걸 사는 것처럼, 근데 그런 주기는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지금의 어떤 반도체 산업의 수요를 이끌고 있는 건 그런 경기 순환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5대 빅테크라고 하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 5개 회사가 돈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쭉 이끌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이제 견조할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 이제 5개 회사들 플러스 몇몇 회사들, 이제 중국의 회사들 더 해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한 8천억 달러 정도 쓸 것 같고요. 물론 이 8천억 달러가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를 사는데 쓰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한 20, 30% 정도라고 하고, 내년에 이제 이게 1조 달러로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기 순환하고 상관없이 계속 돈을 지출을 할 겁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저는 좀 사안을 단순화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입장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사주는 어떤 쪽, 이제 바이사이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회사들이 사줄 의지가 있느냐?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돼요.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5대 빅테크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 투자를 멈출 어떤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멈추면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들 다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5대 빅테크들 안에서 내 순위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줄 회사들이 사줄 능력까지 있느냐,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이니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OCF라고 합니다.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OCF 안에서 돈을 투자를 해도, 캐펙스를 해도 충분한 상황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한 작년까지였던 것 같고,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OCF 거의 목전까지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생각을 해야죠. 투자는 더 늘려야 되고, 더 이상 OCF가 크게 늘어날 여지는 없고, 그러면 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빚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증자를 하는 방법은 주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이제 손을 벌려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일단 뒤로 빼두고,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금리죠, 금리.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내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 계약하실 때 은행 가가지고 금리 확인하시듯이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할 때 금리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비해서 내가 이자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또 회사채 발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전제로 돌아가서 우리한테 메모리 반도체를 사줄 회사들이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들이 능력까지 있느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금리 때문이었죠.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건데,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금리가 과연 계속 오를 것이냐. 지금 다행히도 지금 금리 수준이 계속 올라갔던 원인을 제공했던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어떤 전쟁은 어느 정도 휴전 협정으로 해서 이제 종전으로 가는 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내릴 거고요. 유가가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을 탔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단순히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제한되는 거는 아니고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수준을 좀 주의해서 보십사,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나 외부 변수로서 금리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심한 현재 두 회사의 장기적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반도체 산업의 투자의 어떤 흐름을 야구에 비유하면 1회부터 9회까지 뭐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분은 2회다, 어떤 분은 3회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한 2회 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그 뒤에 올 국면이 앞에보다는 훨씬 큽니다. 특히나 에이전트 AI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전 최근에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AI 버블론을 주장하시는 분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안 써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제미나이,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니면 오픈 AI를 보면 거기는 챗 GPT하고 제미나이를 이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야, 그거 내 주변에 보면 다 공짜로 쓰고 있고, 뭐 돈 내고 쓰는 사람도 그래봤자 29,000원짜리 한 달 내고 쓰던데, 과연 구글이나 오픈 AI가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겠냐. 미래에 거기서 좀 더 어떤 매출을 창출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이 회사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투자를 계속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뭐랄까, AI를 안 써보신 분의 어떤 한정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챗GPT의 29,000원짜리 플랜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챗봇 수준이거든요. 지식인,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을 굉장히 고도화시킨 수준에 불과한 거고, 사실
이 B2B 쪽에서 창출되고 있는 AI의 어떤 효용이라고 하는 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일을 직접 대신해주는 겁니다. 클로드 코워크나 아니면은 오픈클로 같이 컴퓨터 안에 있는 자원들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실제로 내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제입니다. 내가 쓰는 만큼 토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특히 오픈클로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픈클로 그 자체는 공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LLM이라고 하는 두뇌를 붙여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다 API 호출이라는 형태로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좀만 쓰면 바로 1, 2만 원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직은 그 오픈클로나 아니면 에이전틱 AI에 더 의존도가 높지는 않은데, 최근에 뭐 프로그래머들이나 이런 사람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분들 뭐 2, 30만 원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에이전틱 AI가 창출하는 어떤 AI의 밸류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오픈클로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오픈클로를 통해서 창출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 막 시작된 거고, 앞으로 이게 더 고도화 될 거고요.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계속 어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우리가 2010년도에 이걸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초창기에 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뭐 아니면 또 AGI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반 지능이죠. 일반 지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글이나 오픈 AI가 돈을 못 벌어서 투자를 못 할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자님은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생각해 보면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뭐 SK하이닉스가 뭐 10배거가 됐다고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러면 이게 과연 재평가가 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회사의 주가가 작년 대비 크게 올라온 거는 이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온 거지, 어떤 특정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멀티플이 달라졌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멀티플이 얼마냐라고 보면 오늘 좀 올라서 한 7배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7배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코스피 평균이나 아니면 코스닥하고 비교해 보는 것은 뭐 당연하거니와, 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봐도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마이크론이 지금 10배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아직도 재평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언제 재평가가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3분기 중에는 그에 대해서 아마 좀 뭔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 2분기,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작년 1, 2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1, 2분기만 해도 그렇게 또 호황기는 아니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막 잘 되기 전이라서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상반기에 크게 이제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부터 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역기자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기간과 올해 좋았던 기간을 비교하기 때문에 상승률에 있어서는 조금 아래로 하강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 의사소통을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LTA나 이런 좀 뭐랄까 이 이익 수준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좀 장기 호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3분기에는 본격적인 멀티플에 대한 리레이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거 저는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 18년에 슈퍼사이클이 한번 있었고, 2020년 초반에 이제 펜트업 수요, 코로나 펜트업 수요에 따른 또 슈퍼사이클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이번엔 다르다. 이걸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꼭지에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2017년도도 그랬고, 2000년 초반에도 그랬고.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 회사들의 어떤 밸류를 좀 더 줘서 이제 10배, 15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업종에, 그러니까 이 투자 업종에 오래 계셨던 분들일수록 또 그런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랬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진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이번에 진입하신 분들은 정말 백지 상태에서 순수하게 그 어떤 멀티플 리레이팅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에 비해서 오래 경험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보수적이더라.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시그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긍정적인 요소에서 보자면 HBM 재계약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올해 3분기에 이제 HBM 재계약을 하게 될 텐데 엔비디아하고 하게 되겠죠. 근데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HBM 계약이 이제 연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한 5월, 6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엄청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3분기 말쯤 그게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줬다더라. 그러니까 엄청 높은 수준에서 계약이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싸게 계약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HBM의 수익성이 범용 디램보다 낮아요. 아니, 범용 디램이 HBM 대비 한 20-30% 높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미래의 범용 디램 가격이 오를 것까지 반영을 엄청나게 해서 HBM 계약 가격에다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HBM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범용 디램은 정말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영하는데 HBM은 지금 계약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그 고정 계약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올라갈 거를 반영을 미리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아마 엔비디아도 그렇게 고려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GPU를 팔아야 되고 이 GPU를 파는 한 계속 HBM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HBM의 수익성이 범용 디램보다 낮아서 회사들이 그쪽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어떤 GPU 출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계약을 해주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상반기에 굉장히 범용 디램 가격이 좋아서 이쪽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3분기로 이제 접어들면 다시 한번 또 HBM이 좀 많이 영향을 주지 않겠냐, 혹은 또 뉴스의 어떤 플롯을 점령을 하면서 좀 영향을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을 이걸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시그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금리,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어제 새벽에 이제 마침 FOMC 좀 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점쳐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케빈 허시 의장 말고 밑에 이제 이사회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파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는 계속 보시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메모리 말고는 비메모리가 있죠. 비메모리에는 이제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가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 산업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메모리는 이번 주에 가격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가격이 바뀌면 바로 다음 달부터 회사들의 실적이 반등을 하고 그게 바로 즉각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을 하잖아요. 빅테크랑 계약을 해서 우리가 니네를 위해서 만들어 주겠소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파운드리 사업부가 적자예요. 올해 한 4조 정도 적자 날 것 같고 내년도 적자일 것 같고 내후년 정도에 이제 BEP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의 실적을 보고 이 회사를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되고 과연 지금 좋은 포석들이 놔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2년 뒤를 예상한 어떤 계약에 대해서 좀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구글하고 계약을 해서 구글의 TPU, 10세대 TPU를 양산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계약서에 이렇게 도장을 찍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건 10세대 TPU를 전체를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반도체를 이렇게 딱 뜯어서 보면 거기 안에 보면 실제 연산이 일어나는 CPU, GPU,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트 다이라고 하는데 컴퓨트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메모리하고 이 컴퓨트하고를 연결해주는 IO 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IO는 인풋, 아웃풋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번에 따로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그 특징은 뭐냐면 SoC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SoC라고 하면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어떤 연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칩 하나에 다 때려박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SoC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컴퓨터, 연산을 일으키는 놈이겠죠? 그럼 그걸 누가 제일 잘 만드는데? 라고 하면 당연히 TSMC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TSMC가 만드는 김에 이 IO 다이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TSMC가 이쪽 부분을 이제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어떤 트렌드가 생겼냐면 칩렛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칩렛. 우리가 뒤에 보통 LET가 붙으면 어떤 특정 명사에 작은 것들을 이제 LET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칩렛이라고 하면 이 칩의 작은 어떤 조각을 칩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다르냐? 지금까지 연산을 일으키는 놈하고 IO하고 붙여서 생산했는데 이제는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연산을 하는 놈은 또 따로 만들고 IO 다이는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패키지 단에서 붙이는 그런 트렌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TSMC가 모두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걸 분리해서 그래 IO 다이 정도는 삼성전자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물론 컴퓨터 다이까지 다 맡아가지고 10세를 전체를 다 생산하는 게 더 좋았겠죠. 이렇게 하면 다 좋았겠지만 지금 어떤 TSMC하고 삼성전자의 높은 어떤 실력 격차를 생각해 보면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IO 다이부터 살짝 먹고 들어가서 구글하고의 어떤 접점을 늘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 컴퓨터 다이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뭐 포석이 깔리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는 좀 좋은 포석들이 많이 깔리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하나가 남은 게 이제 시스템 LSI죠. 시스템 LSI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엑시노스 이걸 만드는 사업부인데 이건 역시나 본인들의 실력하고는 무관하게 물론 실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은데 실력하고 무관하게 외부 환경이 좋아요.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요즘에 메모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의 그 원가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품들을 싸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싸게 조달을 해야 되는데 퀄컴에만 맡길 수는 없죠. AP를 퀄컴으로부터만 사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듀얼 벤더로 해서 우리가 일부는 엑시노스로부터 사면 퀄컴하고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이 가격 협상력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룹 전반적으로 엑시노스를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갤럭시 S26 나왔을 때 엑시노스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내년에 생산할 엑시노스 2700 이런 것들도 갤럭시 S27 이런 데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외부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만 놓고 보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으나 점점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라인업 명칭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네이밍 개편이 TSMC와의 기술 대응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이제 첨단 패키지 이름은 조금 뭐랄까 직관적이지 않았어요. 보통 i큐브 아니면 x큐브 이렇게 불렀었는데 i큐브는 2D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좀 고대역 연결, 그러니까 2.3D, 2.5D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i큐브라고 불렀었고 칩을 수직으로 쌓는 요 이제 3D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x큐브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좀 못 알아들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좀 더 이름을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3D 큐브 R, 2.3D 큐브 E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2.5D 큐브 S 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게 패키지 기판 업계에서 어떤 갈래에 들어가는지를 앞에다가 먼저 붙여줬습니다. 2.3D, 2.5D. 그리고 X 큐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3D 큐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요거는 3D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TSMC에서 고려대로 있거든요. TSMC에는 그 2D 기반은 보통 코어스라고 부르고 3D 기반은 SOIC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거에 다 1대1로 매칭이 되는 쪽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물론 뭐 이름 바꾼다고 쓸 회사가 안 쓰고 안 쓸 회사가 쓰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다 라인업이 있으니 한번 좀 우리 파운드리도 한번 뭐랄까 고려해 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텔도 최근에 EMIB를 통해서 이 패키지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제가 앞에 이제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칩렛 방식이 이제 일반화가 되면 이게 각각 쪼개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쪼개서 생산하는 거 나중에 다 합쳐져야 되잖아요. 요 합치는 작업을 이제 패키지에서 하는 거라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소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퀄컴이나 AMD의 행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빅테크들이 쭉 있고, 엔비디아하고는 삼성 파운드리가 거래를 하고 있죠. 그 LPU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구글 TPU 10세대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테슬라하고는 뭐 작년에 계약하신 거 다들 아실 테고, 남은 회사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지금 퀄컴하고 AMD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TSMC 관점에서 보면 완전 VIP 회사들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도가 높죠.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긴 하지만, TSMC에 돈을 벌어주는 순서를 생각해보면 엔비디아가 1등이고요. 그리고 애플, 브로드컴, AMD, 퀄컴, 미디어텍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CPU가 잘 나간다는 건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AMD는 자체 팹이 없잖아요. 인텔은 자체 팹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실력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생산량을 늘릴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B2C 향으로 만들던 생산 능력을 B2B 향으로, AI 서버 향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생산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AMD는 뭐 속된 말로 얄짤없죠. 그러니까 TSMC에서 그걸 좀 생산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AMD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짜게 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런 연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니네 스스로 니네 생산량을 늘릴 수 없지 않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AMD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 듀얼 파운드리로 가야 되고, 그럼 듀얼 파운드리로 이제 간다고 봤을 때 AMD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그 선단 공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아니면 인텔인데, 차마 인텔로 갈 수는 없겠죠. 차마 인텔로 갈 수는 없고, 그렇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이제 GPU 쪽에서 AMD하고 삼성하고 좀 협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HBM도 삼성전자가 AMD에 많이 공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점들이 많아서 저는 곧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퀄컴도 요즘에 스마트폰 산업 좋지 않은 데다가 뭐 일부 물량은 또 삼성전자 시스템 LSI가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TSMC 안에서 굉장히 푸대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유, 그러니 나도 듀얼 파운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두 회 다 퀄컴이나 AMD가 조만간 큰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아마 뉴스를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D램 가격 상승으로 S램과의 가격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들었습니다. AI 칩 설계에서 S램이 D램을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체를 일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RAM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D램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GPU나 CPU나 이런 로직 칩을 안에 보면 그 로직 칩이 잠깐 연산 좀 빨리빨리 할 때 쓰기 위해서 일부 임시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 임시 저장소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하고, 그 캐시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이 SRAM이에요. 근데 이 SRAM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상, 이 특별한 구조상 굉장히 작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D램은 우리가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밀도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SRAM은 일단 태생 자체가 굉장히 비대하기 때문에 이놈을 작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단지 우리가 그 로직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안에다 일부 조금만 탑재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만들면 비싸요. 이 로직 다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재밌는 흐름이 생긴 게 D램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램이 좀 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S램하고 D램하고의 가격 격차가 한 50배 뭐 이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D램 대비해서 S램으로 만들면 한 50배 정도 비싸다. 같은 용량을 만들 때 50배 정도 비싸면 사실 대체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최근에 어디까지 좁혀졌냐면 5배로 좁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S램 가격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D램 가격이 그 사이에 크게 올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D램 가격이 올라버리니 S램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라자 코두리라고 인텔에서 수석 아키텍트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 얘기가 뭐냐면 이게 S램이 그동안에는 비싸서 뭐 아주 대규모로 쓰기는 어려웠었는데, 만약에 둘 사이의 가격 격차가 5배 이내로 좁혀지면 나 같으면 S램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대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램이 워낙에 스케일링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S램이 그걸 다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S램을 채택하는 어떤 솔루션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물론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RAM 자체가 아까 작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로직 반도체 만들 때 같은 공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D램을 쓰던 회사들이 다 SRAM으로 달려와서 SRAM 주세요라고 하면 SRAM 수요가 늘어나면서 SRAM 가격은 안 높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RAM이 D램을 대체해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좀 제한적으로 바꿔갈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떤 과거에 비해서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건 이거죠. 그래? 그럼 D램에서 일부 SRAM으로 바뀌어? 그러면 SRAM은 누가 공급하는데? 라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 SRAM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서 만듭니다. 이 회사들이 로직 칩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임시 저장소처럼 만드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로직 다이 안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질문에서 뭔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좋은 국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SRAM에 득세할 수 있는 이 상황조차도 제가 볼 때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좀 좋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SRAM 수요가 급증한다고 가정했을 때 파운드리 업체들이 막대한 용량의 SRAM 제조 물량을 감당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생산 캐파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SRAM은 기본적으로 3나노, 4나노, 그러니까 선단 공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TSMC나 뭐 삼성은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TSMC는 보면은 뭐 지금 3나노는 서로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거기에 어떻게 SRAM을 대규모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캐파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이건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인 가족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삼겹살 먹으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소고기를 먹으면 한 25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삼겹살을 많이 먹는데 어느 날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지고 3인 가족이 먹는데 한 2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되면 소고기 먹지 누가 돼지고기를 먹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소고기로 몰려갔을 때 소고기의 공급이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이걸 또 키우고 뭐 방목하고 또 이걸 또 잡아서 또 고기로 만들 때까지는 엄청난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한순간에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공급이 제한이 되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SRAM을 일부 대체를 할 수가 있으되 SRAM이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D램의 그 어마어마한 캐파, 지금 삼성전자가 D램을 월간으로 한 60만 장 정도 투입을 하는데 그거를 다 바꾼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부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CPU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뭐 AMD, 인텔, ARM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좋죠. 이제 그거는 이제 AI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비슷한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3분기까지는 AI 반도체의 수요가 대부분이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LLM이라는 놈을 가져와서 GPU에 얹은 다음에 GPU와 HBM하고 핑퐁 쳐가면서 얘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했던 거고, 작년 3분기부터는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똑똑해진 애를 이제 써먹어야지.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방치해 놓으려고 공부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똑똑해진 애를 일시킬 때는 뭐가 필요하냐 딱 봤는데 이게 GPU보다는 CPU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GPU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코어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작업을 빨리 많이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순서에 입각해서 탁탁탁 해내는 능력은 CPU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CPU가 많이 이제 올라간 거고, 작년 연간으로, 그러니까 2025년 연간으로 전체 이제 팔린 CPU를 보면, 그러니까 서버용 CPU가 한 240억 달러 정도 팔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30년까지 앞으로 한 5년 뒤에 한 1000억 달러,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4배 성장한다는 거고, 좀 괜찮게 보시는 데는 1200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 CPU들은 기본적으로 HBM과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CPU에는 전부 다 LPDDR이나 DDR 같은 범용기 램이 붙어서 일하죠. 그래서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작년 3분기부터 CPU가 좋아졌는데 범용 DRAM 시장도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는, CPU와 범용 DRAM이 같이 가는 트렌드는 AI 반도체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는 그 같은 선상에 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동반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GPU와 CPU의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게 추론이 고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GPU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CPU를 통해서 일반 추론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피지컬 AI가 되면 지금의 CPU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가 좀 돌변해가지고 좀 위험한 어떤 흉기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잘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보면 레이턴시가 짧아야 되겠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지연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럼 그 지연 시간이 짧아야 되는 특성은 일반 CPU로는 좀 어렵고 우리가 그 LPU라고 하는 지금 엔비디아가 작년 12월에 인수한 그록이라고 하는 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록 칩처럼 이 SRAM과의 어떤 궁합을 통해서 빨리빨리 연산을 하는 그러니까 지연 시간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연산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중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국면들이 더 펼쳐질 거다. 어떻게 보면 SRAM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미래에는. 네.